네, 다음은 이제 독일로 넘어가 봐서 독일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.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지고 왔습니다. 그 ECB 행보에 반대하는 독일에 관한 기사였는데요. 제오프 호르스트 바이에른 주총리가 ECB에 대한 독일의 태도를 굉장히 명확하게 밝혔다고 합니다. 그 호르스트 총리는 독일 최대 일간지 블리드와의 인터뷰에서 돈을 풀면 부채를 안게 되고 또 정크본드를 매입하게 되면서 이제 ECB가 독일 국민을 굉장히 위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. 독일 내 많은 국민들은 이 통화 가치의 하락이 그 노후 계획의 일반적인 형태인 예금 계좌의 금리나 그 보험 있잖아요. 그런 생명보험의 자금의 이자율을 굉장히 많이 깎아내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향후 노후에 독일인들이 실질적으로 수령하게 될 금액이 정말 터무니가 없을 정도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독일인들은 지난 2012년에 드라기 총재가 그 유럽의 그 위기에 처한 국가들의 그 국채를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이미 우려를 표한 바가 있었는데 그 독일 밖에서는 이 방법이 유럽의 위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반면 독일 안에서는 이걸 사실 불법으로 간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. 또한 그 ABS 매입에 대해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이유가 이것으로 인해서 양적 완화를 초래할까 봐 독일인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한 중도 우파 의원 같은 경우는 규칙을 깨는 것은 신뢰를 깨는 일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위기에 처한 유럽 국가들한테 개혁을 단행해야 된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행동을 통해서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이 기사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. 어차피 독일이 계속 반대 입장이었잖아요. 네네. 그렇죠. 계속 강한 반대 입장이었고 독일 때문에 사실은 유럽이 양적 완화 같은 거 제대로 못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. 다 분데스방크인데, 그죠? 그리고 뭐 ABS까지 하면 이제 그거는 ABS 투자 위험도 있는 거고. 뭐 독일은 뭐 당연히 그럴 거라고 이해가 가요. 그죠? 그래도 유럽 약세 때문에 독일이 득보는 것도 많이 있긴 하잖아요.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이 자기가 덕본 거는 이렇게 그러니까.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로 인한 반대급부는 좀 크게 생각하고. 아까 우리도 환율 얘기 똑같은 거예요. 강세 갔을 때 우리 덕본 거는 다들 뭐 그거는 그거고라고 당연하지. 그게 좋았는데 독일 사람들한테 유로 약세 때문에 니들 덕봤다고 하면 그건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. 아니, 독일 사람들이 근데 유럽 시장을 싹쓸이를 했잖아. 그렇죠. 근데 이제 유럽 나머지 전체가 다 적자나는 그 금액만큼 독일이 흑자가 났더라고요. 정확히. 또 독일 사람들은 또 할 말이 있는 게요. 2000년대 초쯤에 그 이제 통독 이후로 계속 독일이 그 힘들어하다가 굉장히 강한 구조조정을 했습니다. 해가지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어떤 그 비효율적인 면을 많이 줄였는데 그렇게 할 때 다른 유로 국가들은 유로와 강세에 취해가지고 흥청망청 쓴 거예요, 사실은요. 맞아요. 예. 근데 인정합니다. 예. 네. 그러나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. 그러나 아까 원연 환율하고 똑같은 거예요. 다른 나라 국가들은 그건 그거고. 근데 이제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그건 그거고 할 수는 없으니까.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 남유럽과 북유럽 간의 이 상충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예. 남유럽은 그건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남유럽, 북유럽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면 이탈리아에서도 또는 아까 얘기한 스페인, 카탈루냐에서도 남쪽하고 북쪽 간의 상충 문제가 또 있어요. 그 안에 들어가도. 그러니까 자체로 보면은 스페인이고 어디고 이탈리아고 다 북쪽이 공업화된 동네들이잖아요. 남쪽은 이 맞습니다. 배짱이과들이고 위는 개미과들이고. 그것도 먼 나라 이웃 나라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. 이유가. 그것도 역시 또 먼 나라 이웃 나라. 혹시 지리적인 위치, 그러니까 바다 해안을 끼고 있는 때문에 지중해 안에 날씨. 지중해 연안은 연중 따뜻한 햇빛이 비치고 누워서 오 솔레미오 노래만 불러도 과일이 다 열리고 곡식이 자란다는 거예요. 낮에 잠을 안 잘 수가 없고
북쪽은 겨울이 굉장히 춥기 때문에 그 열심히 농사가 안 하잖아. 돼서 예. 이 맞아요. 우두머리를 중심으로 사냥을 하러 다니면서 명령을 내리면 복종하고 이런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기후와 토양이 그 국민성을 만들 텐데 그렇죠. 그 피그스 국가들이 한참 이제 문제가 됐었잖아요. 근데 공교롭게도 이렇게 지도상에서 보면 이 피그스 국가들이 어디 있냐면 위치가 다 지중해 지중해 연안을 끼고 있는 거죠. 네. 네. 그리고 이제 나머지 근면한 국가들은 다 이제 그 다 대륙 북쪽, 쪽에 있는. 네, 북쪽에. 그게 참 극명하게 대립이 되는 거예요. 아니 그리고 이 그 소위 우리가 얘기했던 그 피그스 국가들 중에 뭐 한 군데를 빼고 나면 나머지는 다 관광으로만 먹고 살고 그렇죠. 충분한 나라들이거든. 그러니까 근데 관광이 좋을 땐 굉장히 좋은데 경제 위기가 오면 그냥 꼬꾸라지는 게 관광이라 그러니까 충격이 심할 수밖에 없죠. 위기가 왔을 때. 앞서 그 기사에서 제가 설명을 조금 못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통화 정책이 아니라 국가의 재정 조치이기 때문에 ECB한테는 사실 그 국채 매입의 권한이 없고 또 그 지난 2월에 통화 공급을 관리할 수 있을 때에만 ECB가 그 간접적으로 국가 그 정부에게 재정 조달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재판이 판결 결과가 나왔었어요. 그래서 뭐 독일 내에서 이런 반대도 있고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ECB가 국채 매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게 무제한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까요? 그게 발행 시장에서만 매입이 안 되는 거고 그 제가 알기로는 유통 시장에서는 발행 시장에서 예. 매입을 하게 되면 그거는 뭐 예, 돈을 짜고 주는 치는 거니까. 고스톱이 되고 돈을 있는 주는 거예요. 거니까. 예. 아마 그래서 완전 불법은 유통 시장에서 매입하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.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국채 매입은 아니고요. ABS를 이제 매입해 주기로 한 건데 그 국채 매입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왜냐하면 국채라 하면 그 유로존 내 그 회원국들이 몇 개국인데 그 중에 어느 나라 국채는 사주고 어느 나라 국채는 안 사주고 이런 형평성의 문제로도 가고 그다음에 ABS 시장하고 국채 시장하고의 규모는 차이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. 그러니까 사실은 ABS 매입해주는 정도는 상당히 소규모의 그런 양적 완화라고 할 수 있는데 국채를 매입해주겠다라고 한다면 이건 이제 어마어마한 유동성으로 가는 거거든요. 그래서 지금은 일단 지난번에 ECB가 내놓은 거는 금리 인하하고 그다음에 ABS 매입까지 이제 발표를 했는데 그 우리가 미국판 양적 완화, 즉 국채를 매입해 주는 거는 이렇게 상황이 쉽지는 않을 거예요.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. 두 가지 독일이 이제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었지만 시장하고 중앙은행하고 안 친한 나라의 원류가 독일이거든요. 무지하게 강한 매파지 거기는. 그 문화를 은행 시스템을 그대로 갖고 들어온 게 일본이고 우린 일본 가서 베꼈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문화가 그 문화예요. 그래서 시장하고 안 친해. 그래서 분데스방크는 거기다 이제 독일이 그 경험이 있죠. 그 하이퍼 히틀러. 히틀러의 경험이 있거든. 하이퍼 인플레이션 때문에 그 히틀러가 집권하게 된 계기인데 이게 히틀러를 그 스텝선 오브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잖아요. 무인플레이션의 서자라고 부를 정도로 하이퍼 인플레이션의 경험이 무지하게 심하거든. 독일 사람들에서 인플레이션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뭐든지 다 반대야. 그 나라는. 스위스는 더 심해. 나라 재정이 적자가 나겠다 싶으면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내. 그런 정도의 문화를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에요. 그 나라들이. 이제 그런 문화가 하나. 아까 전 박사가 얘기한 것처럼 그 독일이 또 무지하게 근면 뭐 나라가 시키면 나는 죽는다. 뭐 이런 나라거든. 그런데 저 남쪽 애들 보면은 완전히 다 배짱이 같잖아. 그러니까 국민들이 받아주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하기 힘든데 결국 관건은 그거 같아요. 유럽이 망가질 정도까지 힘들어지면 독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그 명분이 생기죠. 메르켈이 그때 그 명분을 가지고 독일 국민을 여론을 누르고 간 거였고 한 번 했을 때 이게 해줬잖아요. 근데 유럽이 다 망가질 것 같으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. 공멸이니까. 그러니까 그런 명분이 이번에 또 쌓이느냐 관건은 굉장히 힘들죠. 그 명분 쌓기가. 지금 독일이 굉장히 힘든 상황인 것 같은데 이제 과거 같은 경우는 그 재정 취약국에게 개혁을 단행을 하라라고 계속적으로 요구를 했는데 이제 그걸 지나서 국채를 매입해야 되는 상황까지 부딪히게 되면서 이제 리더십에 조금 위기에 부딪힌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.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독일은 앞으로 어떤 결단을 내려서 그 유로존을 지속시킬 수 있을까요? 뭐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든지. 그러니까 자꾸 이 유로존을 끌고 가는 거에 있어서
득보다 실이 많은 것 같다. 그러면 빨리 포기를 할 거고. 근데 독일의 입장은 그건 아니거든요. 그렇다면은 결국은 독일은 유럽 그 연합의 그 어떤 통합을 빨리 땡기는 게 가장 그 뭐 바른 길이라고 볼 수 있겠고, 지금은 뭐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그 재정 위기의 문제가 통합은 됐으나 재정 통합이 되지 않은, 이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 거잖아요.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재정 통합으로 가고 더 많은 권한을 갖고, 그래서 어떤 그 책임과 자유를 모두 다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모두 독일이 가져가서 확실하게 리더십 갖고 독일 유럽 통합의 길로 가야 비로소 뭔가 좀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, 지금처럼 그냥 애매하게 긍정적인 부분들은 자기가 취하고 부정적인 부분은 나 몰라라 하고 이러면 제가 보기에는 뭐 갈등의 볼은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. 근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. 이 프랑스 사람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 그러면은 2차 대전 때 탱크 몰고 온 사람들이 이제 돈 들고 쳐들어오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.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예요. 독일의 리더십 하에 유럽이 뭉친다는 게 프랑스나 이탈리아 사람, 특히 프랑스 사람이나 영국 사람들한테는, 뭐 영국은 유로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만 정서적으로 못 받아들일 겁니다. 그래서 제가 아까도 정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, 정서적으로 그래 우리 굉장히 친하니까 뭐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은 내 돈이야 뭐 이런 정도까지 이렇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제 할 수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. 그렇게 가기가 쉽진 않은데요. 예,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죠. 그게. 드골도 유럽의 리더십을 얘기했거든. 자존심 무지하게 세죠. 이탈리아는 좀 같이 갈 수 있을지 몰라. 그렇지만 이탈리아도 또 이탈리아의 유럽에서의 리더십 얘기를 하든 그렇죠. 외치던 나라거든 거기. 로마 시절, 그럼. 제국 시절부터. 예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몇 개 있어서 힘들고, 또 독일은 독일 입장에서 지금도 자기들이 벌어서 남유럽 사람들이 먹는다고 생각하거든. 그렇죠. 지금도. 근데 한 나라가 돼버리면 남유럽은 더 놀 거야. 일은 거기가 더 많이 하고 굉장히 어려워지죠. 제가 만약에 독일인이라면 나가자고 할 것 같아요. 근데 그건 못해요. 왜냐면 옛날에 그 그리스가 이제 그렉시트 얘기 나왔었죠. 네, EU에서 빠져나온다. 그때 유럽 전체가 받는 충격이 그리스 하나만 빠져나와도 유럽 전체 충격이 2% 정도. 경제 성장률. 그리스는 10%. 그런 충격이라 그랬었거든. 그래서 그건 못할 거예요. 그리고 그 사실 유로존이 성립하게 된 계기를 역사적으로 더듬어 가 보면은 2차 대전 이후에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 시작된 그렇죠. 거기서 나온 거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은 전쟁을 자기네 땅에서 다 치렀잖아요. 그래서 다시 유럽이 전화에 휩싸이게 되는 가능성, 국가 간에 대립하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레시트가 이야기 나왔을 때도 제가 영국 사람한테 들어보니까 유럽은 서유럽에서는 더 이상 전쟁은 없다. 근데 전쟁이 또 난 다음에 발칸반도이고 거기 그리스가 있다. 저걸 그냥 내버려 두는 건 있을 수 없다.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요.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너무 경제적인 이해관계만 따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지난주에 이어서 진짜 유럽 내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분리독립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, 그 스페인뿐만이 아니라 뭐 벨기에, 이탈리아 막 굉장히 많은 국가에서 분리독립을 요구를 하고 있잖아요.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다 잘 사는 곳들이에요. 그렇죠. 아이러니한 게 아니라 당연한 당연한 거죠. 거죠. 아무리 하죠. 어쨌든 이 정도면 오늘 충분히 길게 했는데. 다음은 어느 나라로 갈지 궁금해하면서. 좋아. 우리 먼 다음 나라 주에도 이웃 나라. 나오시는 아니 거죠? 아니요. 그거 말고 이제 먼 나라 이웃 나라 그 저기 책 있잖아. 네. 그 나라 순서대로 가보죠. 아 그럴까요? 역사? 나중에 일본도 한번 올까 일본도.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다 있고 있어. 우리나라도 있습니다. 네. 마무리하죠. 수고하셨습니다. 네, 수고하셨습니다. 예, 예. 아 참. 그 박종현 가족은 앞으로 가족 될 것 같아 보니까. 아, 왜요? 아니 그 최창규 가족이 지금 좀 아, 빠졌어. 예. 3개월간. 아니 저는 땜빵 1순위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3개월 땜빵. 3개월간. 3개월.